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88페이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저는 집단적인 택지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이제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하고요. 이 수용 방식은 절차 간단합니다. 실시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한다는 게 보상금 주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다 강제 취득. 그래서 시행자가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쭉 수용해서 이제 공사하는데요. 그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용지. 그래서 원용지를 공급해서 이 원용지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공급받은 자가 따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좀 색다르게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원용지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이 아니니까 요거는 전체 개발구역 면적 딱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물어오면 맨날 나오는 숫자죠. 원형지 세 글자니까 3.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용지 공급해서 오늘 공급받은 자 따로 개발. 그리고 시행자 나머지 3분의 1 이제 싹 공사합니다.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게 한 공사. 산 깎고 논밭 메꾸고 이런 이제 형질 변경, 구획 정리, 대규모 공사 한 3년, 4년씩 공사하고요. 자,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실시 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지정권자한테 와서 검사부터가 되죠. 지정권자 검사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잘 공사가 끝났더라. 그러면 지정권자 공사 끝, 공사완료 공고. 공사완료 공고 나면 여기서 개발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싹 수용해서 공사하니까 공사만 끝나면 사업도 끝나요.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 나면 사업이 끝. 그럼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도 없으니까 다음날 개발구역 지정도 해제가 됩니다.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럼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가 됐을 때 이때는 다시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도시로 다 개발이 된 거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갖고 만들어진 땅을 조성 토지. 그래서 시행자의 조성 토지 택지를 일반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개요.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용지. 공사가 다 끝나갖고 공급하는 땅을 조성 토지. 그래서 원용지 조성 토지. 이거 장난치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새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점, 수용 방식이니까 이제 수용부터 합니다.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1번은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딱 끊고요. 그럼 당연히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합니다.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 싹 수용,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다 취득하는데, 자, 이때 민간사업 시행자, 밑줄 별표. 민간사업 시행자 조합은 제입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의 조자만 나오면 다 틀리죠.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해당하는 토지를 또는 소유하고, 그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또는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는 요건부터 갖추래요.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하는데, 자,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그럼 반대해서 가면 공공은 수용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는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28일 때는 정답. 그래서 민간 시행자만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 갖추는데요. 자, 분수는 맨 똑같습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자, 여기 앞에서도 두 번이나 나왔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또 좀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동의받아라.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가 아니고 소유하고 동의입니다. 이게 또 특징.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사야 그럼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면 20만 제곱미터 사갖고 소유해야 된다. 엄청난 요건이죠. 그 다음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그래서 소유하고 동의. 이 요건 갖춰갖고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우리 앞에서 봤던 시설사업하고 똑같아요. 시설사업도 민간 시행자만 이 수용 요건 갖춰갖고 지정받고 수용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수용할 때 절차. 또 하나 1번. 이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공취법을 준용한다. 공취법 정확하게 이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취법.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법. 공취법을 준용하되 또 하나면 2번, 또 하나면 3번. 그 두 개 묶어갖고 특례라 그래요. 공취법의 특례. 자,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럼 또 하나면 이번에 사업인정고시 의제.
원래 공시법에서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 인정 고시 의제, 이 말은 사업 인정 다 받은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다. 되겠죠. 그래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보시. 그다음에 있죠. 별표. 세부 목록은 말 그대로 세부상. 그 수용할 토지의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이런 세부 내역,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시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래서 개발법에서 세부 목록, 세목 고시만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동그라미 3번에 그 재결 신청.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정해주세요. 신청. 재결 신청. 이거 공시법에서는 1년 내 하도록 하죠. 1년. 신속한 수용을 위해서 1년 내 재결 신청해라. 그런데 개발 사업이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연장. 그래서 재결 신청은 공시법에 불과하고 개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렇죠?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즉 끝날 때까지 필요하면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그래서 재결 신청 1년 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재결 신청은 항상 언제까지 연장이냐? 사업 시행기간 끝날 때까지 연장. 그런데 그 위에 2번 사업 인정 고시 의제해 주는 거. 이게 사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논점인데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 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도 다 의제가 됩니다. 시설 사업은 실시 계획의 고시. 근데 개발 사업은 실시 계획의 고시가 아니고 세목 고시. 세부 목록, 이 수용할 토지의 세목은 개발구역 지정할 때 함께 고시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 수용할 토지의 세목 고시하면 사업 인정 고시도 의제가 되죠. 그래서 개발 사업할 때 개자, 세목 고시할 때 세자 따갖고 개세 딱 정리하면 되죠. 개발 사업은 실시 계획의 고시가 아니고 세목 고시입니다. 그다음 2번으로 합니다. 토지상환 채권. 자, 얘는 별표. 토지상환 채권. 거기다가는 사후 현물 보상 이렇게 써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수용할 때는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 수용은 강제 취득이니까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나중에 조성되는 땅 토지로 갚아주겠다.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이 사후 현물로 보상하는 채권이죠. 사후 현물 보상 조건부 채권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발행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 거기서 매수 대금은 보상금. 보상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시행자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원한다 의미는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저는 돈 대신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보상금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이 땅으로 받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그냥 보상금 몇 푼 받고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땅으로 받아갖고 그 땅에다 빌라만 지어도 훨씬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요.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될 토지 전부 다 토지상환 채권으로 발행했다. 사업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땅 그냥 토지 소유자한테 일일이 나눠주고 끝나요. 그러면 수용 방식의 목적.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 수용 방식의 목적 달성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나중에 조성될 토지의 딱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2번. 그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밑에 있죠.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2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1까지. 그러면 나중에 조성될 토지가 1000필지 그 중에서 500필지까지만 발행하니까 매수대금, 보상금의 전부를 지급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매수대금의 전부 그러면 안 돼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민간사업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의 보증 또는 보증받은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고 다음날 부도나 버릴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의 보증까지 받아야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공공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은 보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30회 때는 정답.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는 보증이 필요가 없다. 항상 보증은 민간만 맞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4번에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계획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그렇죠? 지정권자한테 승인 사인도 받아야 돼요. 이유는 그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 다 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럼 들어가셔갖고 발행할 때 조건, 그 이율은 그 밑에 줄 발행자가 알아서 합니다. 이율은 발행자 정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동그라미 별표,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김영식이라는 게 채권 증서에 채권자 이름이 써지는 거죠. 채권 금액이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 그래서 채권자 김영식. 그래서 이 채권자의 이름이 써지는 방식이거를 김영식 채권. 그래서 이 상환자가 들어가는 채권들,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 붙는 것은 다 김영식입니다. 그러면 채권 증서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 이걸 명의자라고 그래요. 명의자가 채권자가 돼서 명의자에게 상환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저희 토지 상환 채권 이름이 딱 써 있으니까 타인에게 이전양도 할 수 없다. 틀려. 얼마든지 이전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에서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다. 그런 제한 없어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고요. 다운으로 받을 토지 상환 채권도 얼마든지 이전양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식이 토지 상환 채권을 김떡순한테 팔았다. 그럼 이 김영식 채권은 양도할 때 방법, 대항 요건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 취득한 김떡순, 얘는 내 이름을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원부라는 게 기재가 돼야, 원부에 기재가 돼야 채권이 양도가 되죠. 이 원부라는 것은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면서 만드는 대장, 발행 대장을 원부라고 그래요. 원부에 기재가 돼야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 그 토지 상환 채권 이전하는 경우 그 말은 얼마든지 토지 상환 채권 이전 양도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이전할 때 그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 또는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요청해서 원부에 기재가 돼야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딱 끊고요. 그리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원래 채권 증서에 김영식 지워버리고 김떡순 고쳐 써놨다. 이거는 대항 요건밖에 안 돼. 그래서 어디다가 써야 돼요? 원부에 기재해서 양도합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봤던 주택 상환 사채도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김영식 채권을 양도할 때는 원부에 기재해서 양도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선수금. 선수금은 미리 받는 돈이죠. 이 분양대금. 그럼 시행자가 원용지 공급받거나 조성토지를 공급, 여기서 공급은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선수금.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계약금, 중도금, 건설회사한테 분양대금 미리 내죠. 건설회사가 미리 받는 거, 그거를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선수금. 자,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 토지, 그 조성되지 않은 상태 토지가 공사하기 전에 토지, 원용지를 공급, 즉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분양대금 전부든 일부든 다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전부나 일부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게 논점이죠. 그래서 분양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전부든 일부든 다 미리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밑에 바로 2번. 자, 시행자 선수금 미리 받으려면 다음에 요건 갖춰갖고 역시 지정권자한테 승인 묻죠. 지정권자 사인 다 받아갖고 선수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후, 묻죠. 개발계획 수립 후 그 면적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가 되면 바로 선수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실시계획 인가 후,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 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만 써놨는데 왜 그래 기본소득 한바닥이요. 민간 시행자는 선수금 받기 위한 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 중에서 2번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일 것. 그게 또 옛날에 한번 물어봤던 질문이죠. 10% 이상 등등등 그 요건 갖춰갖고 선수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숫자는 다 똑같아요. 다 10%니까 그 시기만 좀 구분해 보면 공공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후 10% 이상의 소유권 확보되면 바로 그냥 선수금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민간은 한참 지나갖고
실시계획 인가 떨어져야 요건 많은 거, 그 중에서 공사가 적어도 10% 이상 진척되라, 뭐 이런 요건 갖춰갖고 선수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는 선수금 받을 수 없다. 틀립니다. 민간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운 거죠. 요건이. 그래서 그 시계,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 후, 민간은 실시계획 인가 후에 요건 갖춰갖고 다 선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90페이지. 그러면 선수금 받으면서 이제 공사하는데요. 그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 그거를 원용지라고 그러죠. 원용지. 원용지의 공급 개발. 자, 1번의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그 복합적 입체적 개발, 그게 획일적 개발의 반대말. 좀 색다르게, 멋지게,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역시 미래 지정권자한테 승인이죠. 지정권자 승인받아갖고 다음에 다하는 자에게 원용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용지 줘서 네가 알아서 개발해라. 개발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원용지는 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원용지는 원칙적인 게 아니니까 3분의 1까지. 그래서 원용지 3분의 1, 토지상한 채권 2분의 1. 이거 갖고 맨날 장난치는 거니까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까지만 공급하도록 하고요. 원형지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역시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 다 사인 받아갖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형지는 이제 공급할 때 장점, 복합적 입체적 개발 장점인데 단점, 얘는 공사하기 전에 토지니까 농지나 산지 싼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 싸게 분양받아갖고 거기에 개발했다. 몇백 배 되는 개발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원형지 받으면 엄청난 특혜가 돼요. 그리고 원형지 싸게 분양받아갖고 차익만 몇십 배 남기고 팔아버리면 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형지는 싸게 공급하는 대신 특혜 시비, 투기의 대상. 그래서 아무한테나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박스에 있는 사람, 고자들에게만 원용지는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거, 지방공사, SH 같은 거. 그래서 1번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들이 누구냐? 공공. 특혜 시비도 없고 투기의 우려도 없는 공공에게 원용지 공급해서 개발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게 원칙. 그런데 그 밑에 3번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원용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그 원용지에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공공은 아닌데 투기가 아니죠. 실수요자. 실수요. 그런 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원용지는 공급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지정권자의 승인. 그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후에 원용지 공급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용지는 공사하기 전에 토지니까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거죠. 개발계획. 자,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 그 원용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게 이걸 원용지를 공급하는 방법. 원용지 공급 방법. 자, 동그라미 1번. 그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딱 끊습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한 명 딱 찍어갖고 1대1로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그러죠. 저 원용지는 아무나 공급받는 땅이 아니니까 공급받을 순자하고 시행자하고 1대1로 계약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 저 원용지 할 때 원자, 수의계약 할 때 수자 또는 적고요. 원수. 근데 다만 그 원용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그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겠습니다.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명 있을 때는 경쟁 입찰 붙여갖고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경쟁 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됐다. 나흘이 되면 이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하에서 다 똑같아요. 경쟁 입찰 붙이려고 그랬는데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냥 한 명 찍어갖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원용지는 수의계약의 원칙. 그래서 원용지는 수의계약 원수. 근데 공장은 경쟁 입찰. 공장은 경쟁 입찰. 여기 기출이니까 앞을 졌다 왔고요. 원수 공격. 그래서 원용지 수의계약의 원칙인데 공장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공급 가격. 원용지 공급할 때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용지 감정가에 시행자 설치한 기반설에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써 딱 끊으세요. 거기까지 그냥 기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의 핵심. 시행자와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협의해서 결정. 그래서 무슨 가로 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쥐들끼리 알아갖고 협의해서 결정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바로 4번에 매각 제한. 그 원형지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투기 못하게요. 일정한 기간은 매각, 못 팔게 제한하는 것을 매각 제한.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하루에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 뮤철, 별표. 그게 25회 때도 정답, 23회 때도 기출. 그래서 이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일체 매각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간, 그게 이제 다음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요.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원형지 못 팔게, 투기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 매각 제한 기간, 그 밑에 박스에 보면 2번 먼저 봐요. 원형지 공급 계약한 날부터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10년. 그래서 최장 10년간 못 판다. 그 얘기인데, 근데 다시 위에 1번. 원형지의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러면 10년하고 5년, 그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그 원형지 공급받아갖고 공사가 3년 만에 끝났어요. 그럼 3년에 5년, 8년만 지나면 매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한 날부터 10년, 공사 끝난 날부터는 5년, 그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형지 공급해서 그럼 공급받은 자가 따로 개발하고요. 나머지 시행자 싹 공사 몇 년 지나고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 그러면 이제 사업 끝입니다. 사업 끝. 그럼 사업이 끝나고 만들어진 땅, 조성된 토지. 자, 요거를 시행자 일반에게 공급. 이걸 쉽게 택지 분양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조성토지의 공급, 얘는 절차가 아니에요. 절차는 여기서 다 끝난 거고, 요거는 부수적인 기준이죠. 택지를 분양하는 부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조성토지의 공급. 먼저 동그라미 1번에 그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합니다.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그게 26회 때 정답.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그럼 틀려. 얘는 절차가 아니니까 승인이 아니고 제출. 택지 이렇게 분양하겠습니다. 계획을 제출만 하면 돼요. 원형지는 지정권자한테 승인. 근데 조성토지는 제출만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 동그라미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얘는 공사가 끝나고 만들어진 땅이니까 공사계획, 실시계획대로 공급합니다. 그럼 공사하기 전에 원형지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계획도 달라요. 그럼 밑에 공급할 때 방법.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 조성토지 할 때 조자, 경쟁입찰할 때 경차, 조경. 그럼 경쟁입찰, 경매나 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보자한테 공급한다. 그러면 경쟁입찰 붙인다. 이 말은 조성토지는 아무나 공급 분양받을 수 있다? 아무나 분양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분양받는데 자격이 있고 순위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중에서 경쟁입찰 붙여갖고 공급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두 개가 있죠. 추첨하고 수의계약 다 예외. 그래서 앞글 졌다면은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추첨하고 수의계약이 예외가 돼요. 그래서 앞글 졌다고 조경추수. 그래서 조성토지는 경쟁입찰 원칙, 추첨과 수의계약이 예외입니다. 그리고 추첨. 그 다음에 토지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비특구에서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데요. 박스 1번. 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지. 거기서 딱 끊고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85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거기 동그라미 1. 조그맣게 번호 또 매기고요.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공택지의 동그라미 2. 그럼 우리 공공택지 주택법에서 다 수용해갖고 만드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수용 방식이니까 공공택지라는 게 나오고요. 3번에 국토부 영의 정하는 면적, 그게 330제곱미터,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거기 동그라미 3. 그리고 끝에 공장용지, 동그라미 4. 그래서 박스에 그 1, 2, 3 3개처럼 보이는데 끝에 히든이 하나 숨어 있어갖고 총 4개입니다. 그래서 4개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1대1 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 1번.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같은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에게 공급할 때, 그럼 그 밑줄 친 거에서 일반 분양할 수 없다 이 말이 일반이 분양받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누구만 공급받는 거냐? 국가나 지자체.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나 지자체하고 시행자가 1대1 계약으로 당연히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할 때, 그럼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해준다 이것도 채권자, 시행자 1대1로 상환하니까 당연히 수의계약. 또 4번에 경쟁입찰 붙이려고 했는데요. 2번 이상 유찰. 그러면 또 한 명 찍어갖고 수의계약으로 등등등 해서 수의계약은 10번까지 생략.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면 한바닥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24일 때는 또 기출. 그래서 이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기서 4개 주고 뭐 하나 주는 거예요. 추첨. 그럼 추첨은 딱 4개 있고 수의계약은 10개가 있고 그럼 당연히 뭘 정리해야 된다. 추첨. 그래서 이 추첨으로 분야할 수 있는 거 4개. 그게 핵심입니다. 추첨으로 분야할 수 있는 거. 일단 규모가 나요. 국민주택 규모 330 이하. 하여튼 규모가 나오면 추첨이에요. 그리고 공짜로 제하는 4글자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래서 딱 4개만 추첨. 나머지는 이제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근데 원칙은 또 뭐냐? 원칙은 경쟁입찰. 원칙. 그래서 조경추수. 그럼 이 원용지하고 조성토지하고 공급 방법 완전 반대니까 잘 물어봐요. 그럼 공장용지 갖고 물어봤다. 공장용지를 원용지로 공급할 때는 경쟁입찰인데 공장용지를 조성토지로 공급할 때는 추첨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용지 이것만 딱 물어봐도 원용지냐 조성토지냐 완전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격.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가 또는 감정가로 한다. 얘도 조성원가로 한다, 공시지가로 한다 다 틀려요. 좀 비싸게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유는 시행자가 그냥 몇 년을 피땀 흘려갖고 공사해갖고 땅을 만들어서 택지 분양, 쉽게 얘기하면 땅 팔아먹는 거예요. 땅 장사. 그래서 시행자도 뭔가 좀 남겨먹을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감정가를 원칙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번에 특례. 그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그 시설, 그걸 다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공청사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는 그 가격을 그 밑에 줄 감정가격 이하, 밑줄 감정가 이하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표 넘겨보시면 여러분 쭉 박스에 있는데요. 그게 다 뭐냐? 공공청사 같은 거,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할 때 가격 원칙은 감정가, 공공시설 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줘라. 그럼 원용지는 공급할 때 가격, 이거는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 그래서 원용지는 또 무슨 가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행자하고 개발자가 협의해서 알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다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원용지 조성토지 물어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이걸 끝이에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강제 취득해서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 끝나면 일반에게 경제입찰 붙여갖고 팔아먹는 게 수용 방식입니다.